안녕하십니까. 저는 70을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세월이 참 야속하게도 벌써 일이 흘러버렸네요. 정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제 인생에 굴곡이 일이 많았는지 모르고 지냈는데 여유가 생겨서 뒤를 돌아보니 참 험난하게도 살았다 싶습니다. 마음에 쌓아두고 살자니 가슴이 영 답답한 것이 어딘가에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독수리 타자로 한자 한자 글을 써내려고 합니다. 요즘은 라디오나 TV가 아니어도 이렇게 개개인의 편을 받아주는 곳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조금 서툰 글솜씨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똑똑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지만 공부머리만큼은 정말 좋은 딸이었어요. 난다긴다 하는 교육구 동네에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유학은커녕 사교육 한번 제대로 시켜보지 못한 딸이었습니다.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참 쓸 줄 모르고 품에 꼭 끌어안고만 살았던 터라 딸이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도 못 해줬네요. 하지만 우리 딸은 그런 와중에도 늘 전교 1등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단 한 가지, 공부머리만 좋았던 딸이 친구들이나 사회에서 상처를 받고 돌아올까 걱정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성격 자체가 조금 소심하기도 하고 은둔형인 딸은 친구도 별로 없고 공부를 제외한 다른 일에 똑부러지게 행동하지 못했거든요. 당연히 나이가 차도록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딸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명문대학을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학비 지원 하나 못 해줄 형편도 아니었지만 정말 코피를 쏟아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뤄낸 성과였죠. 하지만 학교에서도 친구 하나 없이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던가 밥을 먹었다는 소리 하나 없이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몇 시간을 공부했다는 이야기뿐이었거든요. 그런 우리 딸이 취업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외국 계열의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신약 개발에 투입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낸 덕분에 성과금도 엄청 많이 받고 나이는 어리지만 능력 또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도 저 회사도 딸에게 언제든지 넘어오라며 연봉을 원하는 만큼 맞춰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신약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지금 회사가 참으로 마음에 든다고 했죠. 어릴 때부터 뚝심 있게 공부를 하더니 커서도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이 참 한편으로는 예쁘면서도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점점 나이는 30대에 가까워지는데 우리 딸은 연애 한번 못 해봤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남몰래 선짜리라도 주선해야 하나 걱정이 참 많았답니다. 도통 남자에 관심이 없으니 혹시나 취향이 조금 남다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진탕 먹고 한번 물어보자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 저는 아닐 거라 굳게 믿었죠. 하루는 남편이 혹시나 싶어 넌지시 물어보니 딸이 기겁을 하면서 아직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뿐이라고 단칼에 의심을 잘라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남편과 저는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며 딸에게 좋은 짝지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 기도가 무색하게 남편이 큰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췌장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췌장암이라는 게 증상이 워낙 늦게 나타나기도 하고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곳에 자리를 잡다 보니 항암 치료도 이미 늦은 단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좌절했고 딸아이 또한 한동안 충격에 쌓여 헤어나오질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남편만 덤덤하게 제 손을 잡고 임자, 이제 내가 가려나 봐. 우리 딸 꼭 좋은 자리에 시집 보내고 내가 손 못 잡아줘서 미안해.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딸과 저는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화장터에 도착해서 남편을 태우는데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만큼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정막이 쌓인 집에서 저는 남편의 온기를 찾아 며칠을 헤매곤 했습니다. 딸은 그런 저를 일으켜 세워준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딸은 더욱 연구에 매진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적지 않을 만큼 회사 연구실에서 먹고 자며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췌장암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검진 키트를 만들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곱게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일 테니까요. 다행히도 남편은 저에게 마지막 선물처럼 보험금을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금액을 듣고 통장을 수령했을 때는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짐덩이 같더군요. 남편의 목숨값인데 이걸 어떻게 쓰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딸과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처음에는 온기가 사라진 집에 슴슴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더 흐르고 딸아이가 35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저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며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죠. 매일같이 회사 일에만 매진하던 딸이 어느 세월에 연애를 해서 결혼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꿈에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무척이나 긴장하며 예비 사위를 기다렸습니다. 진중하고 소심한 우리 딸이 어떤 남자를 내 눈앞에 데려올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전날엔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딸이 데려온 남자의 첫인상은 다시 생각해도 참 별로였습니다. 생긴 게 너무 반질반질해서 뭐랄까 좋게 말하면 진하게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나쁘게 말하면 카바레에 있을 법한 제비처럼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생긴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첫인상부터 편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외모였습니다. 옷도 단정치 못하고 조금 과하게 삐까뻔쩍한 반질반질한 실크 셔츠 같은 걸 입었는데 색도 어찌나 화려한지 정말 딱 보기에 딸과 어울리지 않았죠. 공부밖에 모르고 살았던 우리 딸과는 결이 다른 모습이랄까요? 저는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의 눈이 정말 하트로 변해 있는 게 멀리서 봐도 느껴지는 정도였는데 예비 사위에게서 그런 느낌이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레 두 사람의 만남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딸이 아주 수줍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비 사위가 무명 생활이 조금 긴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연구원인 딸과는 전혀 접점이 없는 직업이라 저는 예비 사위가 사기꾼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저에게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신약이 풀리면서 예비 사위가 지명 광고의 모델로 발탁이 되었고 촬영장에 놀러 갔다가 인연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유명한 모델이냐고 되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더군요. 지명 광고라는 것도 TV나 그런 곳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신문 광고에 작게 얼굴이 실리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유명세와는 거리가 멀고 돈도 제대로 벌 수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가는 수준이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딸에게 슬쩍 모델 일을 하면 벌이가 되나 하고 떠보니 딸이 웃으면서 돈은 자기가 잘 버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제 속이 콱 막힌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남편이 죽고 최근 몇 년 동안 딸이 이리 환히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목구멍에서 말이 막히더라고요. 그냥 예비 사위가 매너가 좋고 연애에 대해 전혀 모르는 쑥맥인 딸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웃는데 제가 어찌 반대하겠나 싶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반려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끼어들 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자기가 연애를 안 해봐서 연애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을 예비 사위가 잘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연애에 뭘 알려줄 게 있나?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되지. 라고요.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으니 저도 심도 깊은 질문들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는지. 그런데 그 질문조차 딸이 계속 가로채더라고요. 저는 답답했지만 오죽 좋으면 저러나 싶었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신약 제품 광고를 찍다가 알게 된 사이라고 했는데 그 신약이 개발은 몇 년 전에 되었지만 임상 실험을 계속 거치면서 유통까지는 시간이 꽤 흐른 뒤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중에 그 제품이 풀린 지 몇 개월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애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고 물어보니 딱 3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제가 말을 했죠. 고작 3개월 만났는데 벌써부터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선자리에서 만나 서로의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 결혼인데 3개월 만에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울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자기 평생 결혼 못할 것 같다고 저한테 애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적어도 1년은 만나봐야지 않겠니 했더니 예비 사위가 저한테 웃으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조를 잘할게요. 라고요. 내조라니 정말 제 딸의 고생길이 훤히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로 저는 머리를 싸매고 누웠습니다. 결혼 결사 반대를 외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 딸도 고집이 만만치 않은 녀석이거든요. 제 아비를 닮아서 그런 건지 한번 뚝심 있게 마음을 정하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성격이다 이 말입니다. 딸도 저와 같이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꼼짝도 않고 결혼하겠다고 저에게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예비 사위가 지극정성으로 딸을 챙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시로 집에 찾아와서 먹지 않겠다는 딸을 달래 죽을 한 숟갈이라도 떠먹이고 제 눈치를 보면서 딸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먼저 꼬셔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제 몫에 죽까지 사와서 제 앞에서 알랑방구를 끼더군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우리 모녀를 살피는데 제가 어찌 그 둘의 만남을 갈라놓을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시켜달라며 커피도 타다 주고 쌍화탕도 타다 주고 제가 집을 드나드는 것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지 않자 살림까지 손을 대더군요. 야무지게 빨래도 해놔 청소도 해놔 밥까지 차려놓고 우리 모녀를 식탁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내조를 잘하겠다고 하더니 살림을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까지 굶으면서 싸울 수 없으니 대충 지켜보겠다는 심산으로 냅뒀습니다. 그래도 예비 사위가 영 백수는 아닌지 작은 광고 같은 건 꽤 찍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홈쇼핑처럼 무슨 라이브 쇼핑이라고 해서 큼지막한 쇼핑몰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대요. 그런데 쇼호스트로 출연해서 돈을 번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창 옆에 나오는 광고 같은 것도 꽤 찍는 것 같았고요. 수입이 적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200만 원 정도는 벌어들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 월급과 비교하면 정말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둘이 좋다고 하니까 제 마음도 슬슬 딸의 의견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음 인사한 그날부터 3개월이 더 흐른 시점까지도 둘이 죽고 못하는 정도로 좋아하더군요.
그 3개월 동안 매일같이 틈틈이 집으로 찾아와 살림을 도맡아 하는 예비 사위를 보고 나쁜 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라도 단칼에 잘랐어야 했는데 참.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후회만 잔뜩 남네요. 허락을 한 이후 둘은 아주 급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많은데 천천히 하라고 했지만 둘은 하루라도 빨리 붙어 살고 싶다면서 순서와 상관없이 마구마구 준비를 하더군요. 결혼식이라는 게 인생의 참 큰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뿐인 딸 정말 성대하게 삐까뻔쩍하게 결혼식을 치러주고 싶었는데 이놈들이 글쎄 스몰 웨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 개혼인데 어째서 스몰 웨딩을 하려고 하느냐, 큰 호텔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쭈뼛거리면서 사실을 말하더군요. 예비 사위가 모델 일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그깟 작은 일을 하는 와중에도 소속사가 따로 있었나 봅니다.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조항이 있다면서 소속사 몰래 결혼을 하는 거라 알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결혼식을 할 수 없고 정말 작게 친척과 친구 몇 명만 불러다가 스몰 웨딩을 하겠대요. 저는 딸에게 직장 동료들이며 대학 친구들이며 모두 초대해서 결혼할 거 아니냐고 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자기는 회사 동료들과 친하지 않고 대학 친구들은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수준이라면서요. 어차피 올 사람도 없는데 결혼식 크게 해봤자 돈만 땅에 버리는 느낌이 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혼식도 따로 하고 싶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는데 제 체면을 생각해서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머리가 지끈거리는 게 당장이라도 물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둘이 좋아서 뜻이 맞아서 하겠다는데 제가 어찌 참견을 더하겠습니까? 그냥 딸이고 사위고 알아서 하라고 놔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두 사람이 논리적으로 저를 설득한 것도 한몫했죠. 뜨미지근하게 허락은 했지만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풍성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어갈 딸을 생각했는데 고작 작은 펜션 같은 걸 빌려서 스몰 웨딩을 한다니까 저도 모르게 궁시렁거리는 소리들이 계속 나오더군요. 그랬더니 사위가 갑자기 저한테 버럭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계약 위반에 걸려서 위약금이라도 물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내 딸 결혼식에 아쉬운 소리도 못하니? 저도 지지 않고 사위에게 한마디 했더니 또 화를 씩씩 삼키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도 딸에게 예쁜 드레스 입혀서 결혼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변명을 하더군요. 누가 뭐라고 그랬나요? 제 속이 시끄러운 걸 입 밖으로 꺼내고 싶은 걸 꺼냈을 뿐인데 저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딸 하나뿐인데 사위가 저한테 짜증을 내니 조금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딸은 사위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지들끼리 알아서 이야기 다 끝냈는데 계속 궁시렁거리면 지들 속은 어떻겠냐고 하면서요. 제가 여태 뿌린 축의금만 해도 얼만데 속 편하게 저런 소리 하고 있으니 참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끼리 잘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 정말 간단하게 스몰 웨딩을 했습니다. 준비한 것들이 너무 없어서 결혼식에 초대된 친척들에게 민망할 정도였지만 그들도 제 속이 시끄러운 걸 이해하는지 아무 소리 않고 축의금을 주더군요. 나중에 따로 밥이라도 대접해야 할 것 같은 결혼식 분위기를 어떻게든 이겨내고 딸과 사위를 신혼여행길로 보냈습니다. 적적하게 혼자 남아 집에 있으니 참 그동안 딸을 키웠던 3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고요.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스몰 웨딩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모아둔 돈이 꽤 있었지만 돈을 오롯이 신혼집 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제가 반대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인지 잘 알고 있었고
괜히 사위는 뭣도 해오지 않는 마당에 딸 혼자서 그 큰 집값을 감당해야 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부원금으로 노후를 위해 사두었던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끝날 시점이 되어서 그 집으로 딸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전세 계약 해준 거라고 대충 말을 해놨었는데 사돈 어른이 등기부 등본이라도 떼본 건지 입주하는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군요. 아니 사돈, 그 집 전세 계약 해준 거래서 그냥 돈 좀 보태주신 줄 알았더니 사돈 명이더라고요. 예, 그건 어찌 하셨는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혹시라도 집 해주셨다고 우리 아들 기죽이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요즘 반반 결혼이 추세하고 하잖아요. 이왕 집은 사돈이 해주셨으니까 명이라도 반반 해주시는 건 어때요? 그 집은 제 노후 자산입니다. 언제까지 아이들 살게 놔둘 집도 아니고 사위가 성공해서 지들도 좋은 동네로 이사 가야죠. 제가 딱 잘라 거절을 하면서 은근히 사위 보고 돈 많이 벌어오라 해라는 식으로 말하자 사돈이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긴 전화를 내려다보는데 반반 결혼 운운하면서 반반은 하나도 한 것 없이 명의만 뚝 잘라 떼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 길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소리 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불쾌하다고 하면서 혹여나 콩고물 떨어지길 기대한다면 마음을 일찍 접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딸에게 평생 살 집으로 넘길 생각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노후 자산이고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사둔 집이었으니까요. 사위는 멋쩍은 듯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똑 부러지게 말했으니 잘 알아듣겠지 싶었는데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자기 남편 기를 죽이냐고요? 제가 도대체 언제 기를 죽였다는 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명의 반반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를 살리는 말이냐고 했더니 딸이 입을 콕 다물더라고요. 무슨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면서 그런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지들도 돈 벌어서 큰 집 갈 거라고 하대요. 그래서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살 테니 잘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을 서로 연락 없이 살았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의 사교 활동을 하느라 바빴고 딸은 신약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매일 야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배양하는 세포가 10시간 이상을 살 수가 없어서 자꾸 지켜봐야 한다 어쩐다 했는데 어려운 분야라 그런지 알아듣질 못하겠더군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지독한 독감이라도 옮은 것인지 그날 저녁부터 몸이 으슬으슬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열이 39도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병원으로 가서 독감 검사를 해야겠다 싶어 옷을 주섬주섬 입는데 머리가 핑핑 돌아서 도무지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딸이 분가하기 전이었다면 분명 약이며 뭐며 일일이 다 챙겨주고 했을 텐데 결혼해서 나가서 사니까 저를 챙겨줄 사람이 하나 없더군요. 그럴 때면 정말 일찍 절두고 떠나버린 남편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딸은 새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했으니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줄 사람은 사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위에게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을 가는데도 받지 않더군요. 그러다 포기하고 전화를 끊을 때쯤 사위가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와다다다 자기 할 말을 쏟아내더군요. 장모님, 제가 결혼한 거 업계에는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전화부터 하시면 제가 곤란하거든요. 제가 결혼한 거 절대로 들키면 안 되니까 앞으로 먼저 전화하지 마세요. 아니 이서방,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인가?
용건이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틈날 때 전화를 드릴게요. 제가 위약금 물게 되면 그거 장모님이 내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 지금 촬영 들어가야 하거든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그러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픈 와중에도 제 할 말은 하겠다고 서운한 티를 팍팍 내는데 사위는 한숨을 내쉬면서 바쁘다고 끊어버렸습니다. 잘 나가는 모델이면 또 몰라도 고작 인터넷 광고 몇 개 찍은 걸로 저런 생색을 내니 어이가 없을 뿐이었죠. 이 와중에 열은 계속 오르고 정신은 몽롱해지고 결국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서야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관문까지 열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더군요. 고열에 정신을 놓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결국 병원 측에서 딸에게 연락이 간 것인지 딸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병명은 독감으로 인한 급성 폐렴이었어요. 딸은 제가 눈을 뜨자마자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미련하게 왜 집에서 아픈 걸 참고 있냐며 진즉 병원을 왔어야지 하는 겁니다. 저도 갑자기 밤사이 아프기 시작한 거라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말이죠. 아픈데 딸까지 제 마음을 몰라주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는 왜 안 했냐고 하는데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위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딸이 바쁜 거 아니까 사위에게 전화를 했는데 매몰차게 전화하지 말라 했다고 하니 딸이 당황하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요즘 사위가 일이 밀려 들어와서 많이 바쁘다고 앞으로는 지한테 하라고 하더이다. 제 생각엔 백수나 다름없는 사위놈인데 그깟 거 몇 개 했다고 웃새는 꼴이라니. 딸이 변명을 하듯 요즘 일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오늘도 오디션 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딸 말대로라면 제 사위는 왜 TV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걸까요? 자랑도 엄청나게 했을 법한데 조용한 걸 보면 오디션 보는 족족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병원에서 꼬박 3일을 입원해 있는 동안 사위놈은 얼굴 한 번 안 비쳤습니다. 태어나는 날에도 딸 혼자 왔길래 사위는 어쩌고 너 혼자 왔냐고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말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우물쭈물하면서 전화기를 꺼내지도 않더군요. 전화해보라고 독촉을 하니 그제서야 전화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전화도 못하냐고 물어보니 위약금 물면 어떻게 하냐고 실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랑 결혼한 걸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않겠냐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머리 한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슨 속 편한 소리입니까? 도대체 주위에서 딸과 결혼한 것도 모르는 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입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서방 바람이라도 피는 거 아니냐고 하니 딸이 저한테 버럭했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당연히 아니길 바라면서도 제 속이 찜찜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속이 불타는 느낌이라 결국 참지 못하고 주말에 제가 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배를 벅벅 긁으면서 사유가 문을 열어주길래 다짜고짜 들어가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이서방, 언제까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살 텐가? 속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소속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유부남인 걸 밝히는 게 좋지 않겠어? 장모님, 원래 미혼이어야 인기가 더 높아지는 거 모르세요? 나중에 제가 남들이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유명해지면 그때 다 밝힐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때 되면 잃을 게 더 많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야 지금? 저 이제서야 인터넷 라이브 쇼핑몰이며 홈쇼핑 채널에서도 슬슬 입질 오고 있는 중이라고요. 제가 고정으로 출연하는 방송도 2개나 생겼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딸은 그 와중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위 말이 맞단 식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제 속이 얼마나 섭섭하고 그랬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딸과의 관계마저도 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서운해서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딸에게 답답해서 못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도무지 너네 하는 꼬라지가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해서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서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얼굴 보지 말고 지내자. 제가 칼같이 자르고 뒤를 돌아서니 딸이 엄마 엄마 이대로 가면 어떡해 하며 저를 부르더군요. 하지만 그냥 무시한 채 흘러내리는 눈물을 대충 닦고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3일을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가슴을 퍽퍽 치며 울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딸도 그날 이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었던 사위놈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제 사정을 하는 친구들이 저를 불러내어 좋은 거 많이 먹고 구경도 하자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친구들과 목포 여행도 가고 부산 여행도 가고 하면서 마음에 많은 안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딸네 부부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딸 생일이나 사위 생일에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으니 쌤쌤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찾아오지도 않고 그 흔한 문자 한 통 없으니 가슴이 아리고 쓰리고 했지만 없는 셈 치고 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간간히 그리운 마음도 들었지만 연락해봐야 제 속만 아프지 않겠습니까? 걷어낼 수 있을 때에는 가차없이 걷어놔야겠지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무심코 일일 드라마를 보다가 TV 채널을 돌렸는데 사위가 광고에 떡하니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무슨 노래 경영 프로그램 광고였는데 거기에 출연을 하는 모양인지 사위 얼굴이 떡하니 잡히더군요. 약간 반가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제는 TV에 나올 만큼 성공했구나 싶어서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일이 많이 바쁜가 싶어서 부재 중 연락이 온 것을 보면 저에게 연락을 하겠지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 12시가 되도록 딸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니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더군요. 그래서 늦은 밤이지만 사위에게 연락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방 사위가 받아서 여보세요 하길래 나일세 하고 받았더니 누구세요?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번호도 저장을 안 해둔 건지 아니면 지워버린 건지 제가 누군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자네 장모일세 하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싹 바뀌더니 왜 전화하셨어요? 하고 되묻더라고요. 자네 TV 광고에 나온 거 보고 전화했네. 이제는 TV에도 나오고 돈은 좀 벌었는가? 자네가 그렇게 말하던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 딸이랑 결혼한 것도 다 밝혔나 싶어서 전화해봤네. 그러니 사위가 나지막하게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대꾸를 했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결혼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게? 그건 그렇고 딸이랑 연락도 한 통 안 하고 사시나 봐요, 여전히?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같이 사니까 잘 알 거 아닌가. 지난 1년 동안 서로 연락은커녕 얼굴도 안 보고 살았다는 걸. 모르셨어요? 저희 별거한 지 꽤 됐는데. 그러더니 저한테 딸한테 이야기 마저 들으세요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밤 12시고 나발이고 너무 놀라서 저는 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별거 중이라니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딸의 얼굴을 직접 보고 이야기를 들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배를 한참 누르자 현관문을 열고 떡하니 나오는 것이 딸이 아니라 사위이지 뭡니까? 제가 너무 놀라서 자네가 왜 여기서 나와? 하고 물어보니 어리둥절한 얼굴로 왜요? 하고 묻는 겁니다. 왜요? 아니 우리 딸 집에서 왜 자네가 나오냐니까. 별거 중이라며. 짐 싸서 나간 게 장모님 딸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지금? 내 명의의 집인데 내 딸이 나간다는 게.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파렴치한 짓을 꾸며? 당장 짐 싸서 나가게. 제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화를 내자 사위의 얼굴이 약간 구겨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어떤 여자가 갑자기 자기야 누구야? 하는 소리로 사위에게 말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놀래서 눈이 동그랗게 변했고 사위는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는 얼굴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기야? 이 미친놈이 바람까지 피고 앉았어? 내 집에서 상간녀랑 함께 지내고 있단 말이야. 내가 누군지 궁금하쇼? 내가 이 버러지 같은 놈 장모 되는 사람이요. 장모요? 무슨 소리야 자기야? 자기 유부남이었어? 여자친구 없다며. 그러자 사위가 막 횡설수설하면서 변명을 시작하는데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 말들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씩씩거리면서 사위의 뺨을 확 내리치는데 얼굴이 돌아갈 정도로 세게 때리더라고요. 그러자 사위가 씩씩거리면서 상간녀에게 내일 촬영 있는데 얼굴을 때리면 어떡해 이러면서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둘이 서로 욕을 내뱉으면서 네가 괜히 내가 괜히 하면서 싸우는데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도대체 우리 딸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요. 둘 다 시끄러워. 싸우려면 내 집에서 나가서 싸워. 내일 날 밝자마자 짐차 불러서 짐 빼게. 그러자 사위가 장모님 오해해요 하면서 갑자기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간녀라는 여자는 저한테 유부남인 거 진짜 몰랐다고 하면서 도망을 가려고 하더군요. 그 타이밍에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너무 오랜만이죠. 하길래 당장 너 살던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니 말이 없더군요. 사위 이야기 다 들었으니 당장 오라고 하니 20분도 안 되어서 딸아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둘이 살던 집 근처 원룸을 얻어서 나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 모질이야. 나가도 저놈이 나가야지 왜 네가 나가고 앉았어? 그러니 딸이 답답하게 저 사람이 원룸 얻을 돈이 어디 있어 이러대요. 제가 딸의 등을 퍽퍽 치면서 그래서 이런 놈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하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그러자 딸도 저를 보고 설움이 북받쳤는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우니 제 가슴이 더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어요. 저는 앉아서 무릎 꿇고 당장 어디로 이사를 가요? 저 갈 데 없어요 하는 사위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딸도 제 행동에 놀랐고 사위도 놀라서 얼굴을 부여잡더라고요. 내가 자네 바람피는 꼴까지 다 봤는데 자네를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나? 갈 데 없는 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니 당장 꺼지게.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그럼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해주셔야죠. 자네가 장가올 때 뭘 들고 왔다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나? 법대로 하자고. 바람핀 증거며 뭐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내가 못할 것 같나? 어디 한번 소문 제대로 내보자고. 딸은 바람 폈다는 소리에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위가 소속사에서 눈치를 챈 것 같으니 잠시 별거를 하자는 식으로 말해서 딸을 원룸으로 보낸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결혼 소식을 알리니 많이 하는 문제로 딸과 다툼이 자주 있어서 지금은 싸운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 사위놈이 바람을 피려고 계략을 짠 것이었죠. 딸은 사위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는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가 소문을 낸다고 하자 사위는 재산 분할도 필요 없다, 조용히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딸도 더 이상 더러운 꼴 보기 싫다며 위자료를 돈독히 받자는 저를 말렸습니다. 끝까지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물러 빠진 딸을 보고 저는 가슴을 두어 번 더 쳐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뺨을 대신 때려주어서 고맙다며 앞으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제가 실망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딸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죠. 그렇게 속전속결로 서류까지 잘 정리하고
저는 그 집에서 딸의 짐을 모조리 빼서 저희 집으로 옮기고는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어차피 오래 들고 있으려고 했던 집도 아니었고 도무지 찝찝해서 그 집을 가지고 있기 싫었거든요. 그 사이에 시세 차익이 많이 나서 꽤 짭짤하게 부동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서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군요. 바로 사위의 상간녀라는 여자였습니다. 저에게 사위가 자기를 속이고 만난 거나 다름없으니 본인도 피해자라고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미친 소리를 하지 뭡니까? 저는 경찰서에서 당당하게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어디 상간녀가 조강지처에게 위자료를 달라는 허튼 소리를 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싸웠더니 그냥 해본 말이라고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끝까지 미친 것들 아니겠습니까? 통화 녹음본을 들고 변호사도 찾아가고 경찰서도 찾아가 봤는데 뾰족한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번에는 전 사돈이 저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우리 아들 맨몸으로 쫓겨난 것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그 집에서 살면서 우리 아들이 번 돈도 생활비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집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 건데 재산 분할해 주셔야죠. 그 집값이 그리 탐나더이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소송전으로 어디 한번 더럽게 굴러봅시다. 그러자 전 사돈이 제 반응을 예상치 못했는지 어버버 하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인터넷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다는 사이트에 줄줄이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TV 광고에 나오는 유명세 타는 모델 XXX가 내 사위였다 하면서 글을 올리고 종편 채널에서 하는 노래 부르는 대회에 나온 캡처본을 올렸죠. 당연히 소문은 급 물살을 타고 기사까지 뜨게 되었습니다. 유명해지면 잃을 게 더 많을 거라던 제 말을 무시했던 사위에게 제대로 파급력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 글을 엄청 퍼지고 후속 기사에는 소속사에서도 몰랐다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에서야 사위와 사돈이 번갈아가며 지들 생각이 짧았다고 제발 글 좀 내려달라고 거짓말이었다고 이야기해달라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소속사에서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몇 배를 달라고 했다더군요. 얼마나 고소한지. 딸과 저는 마사지까지 받고 와서 둘이 나란히 누워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잤습니다. 그 이후로 전 사위는 다시 인터넷 방송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고 수억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언제까지 비밀을 숨기고 살 수 없는 거겠죠. 마음도 곱게 쓰고 가진 것보다 더 욕심내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걸 깨우쳤길 바랍니다. 서툰 글솜씨로 이렇게 길게 사연을 써서 보내게 되었네요. 추워지는 날씨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제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